방금 소개받은 임덕순이라고 합니다. 참 오늘 이 주제를 받고 여러 가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는 사실은 인구 관련해서 이제 주제를 다는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지역 혁신이랑 관련돼서 상당히 이제 또 관련이 있는 주제인데 또 굉장히 주제가 복잡합니다. 우리 아까 한은규 박사가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옛날 생각도 나게 만듭니다. 제가 이제 대입 마지막 예비고사 이제 봤었는데 그때 78만이 봤었습니다. 근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대학 그 입시를 보는 사람들이 모든 고등학생이 보는 게 아니었고 그리고 사실 그때 대학 정원이 한 10몇만인가 그랬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지금 저도 이제 저희 고향에 가보면 사실 노인들 플러스 외국인 노동자들, 지금 이제 세종시 가느라고 조치원역에 가끔 가면 항상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현실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 또 신임 원장님 오셨으니까 숙제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게 제가 이제 두 분 발표를 보자면, 우리 이상민 박사님은 우리 인구 문제 전반에 관해서 이게 이제 패턴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나, 또 급격한 변화 시점이 무엇이었나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이게 역시 인구 문제가 단순히 인구 문제가 아니라 기술, 경제, 이제 모든 거에 걸쳐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 한은규 박사님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이제 지역 혁신 사례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제가 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포인트가 그건 것 같아요. 일단 인구 문제가 복잡하다. 플러스 금방 풀기 어렵다. 근데 풀어야 될 시점이긴 하다. 안 하면 결국 망한다. 그쵸? 이제 그래서 그럼 과학기술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제가 볼 땐 이제 현지에서 인구가 좀 줄어들거나 이렇게 격차가 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과학기술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 동력을 일으키는 수단으로서의 이제 과학기술이 있다. 이제 그거를 두 분이 다 이렇게 암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서론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기 토론자 순서대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5분씩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토론하고 또 플로어에서도 답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시대위원회의 김태현 사무관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지방시대위원회 과학산업정책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태현 사무관입니다. 두 분 발제 잘 들었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오늘 축소사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곧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 한국 사회가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 성장해 오다 보니까 그러한 불균형이 축소사회의 위기 또한 불균형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소사회 위기 대응을 하는 것이 곧 균형발전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임을 천명하였고,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정책의 제일 원칙으로 지방에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특화 분야를 선정하면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제1원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혁신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의 세 가지 축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구 정책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230개에 달하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감소 위기 지역이 90개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 인구 3종 프로젝트라는 정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컨드 홈을 활용한 정주 인구 증가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한 지역 방문 인구의 증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외국 인력의 유입, 이렇게 인구 3종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지방시대 정책의 3대 축 중에 두 번째는 행정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혁신성장도 그렇고 어느 정도 지방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단위와 체계가 필요한데, 따라서 현재 잘 아시다시피 대구와 경북 통합론이라든가, 그리고 한때 진행됐었던 부울경연합이라든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광역 발전 계획이라든가, 연내 출범 예정인 충청권연합이라든가 지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전주와 완주 통합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통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통합은 이 축소사의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유리함이나 불리함, 이것을 떠나서 행정통합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익이 되고 올바른 것이고 정의롭다는 인식하에서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어차피 시대적인 붐을 타고 잘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개혁인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와 좀 차별적으로 교육개혁을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 여건을 조성해서 지역 인재가 양성됨으로 해서 수도권이라든지 다른 지방으로의 인구 유출을 방지한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교육 발전 특구 정책이 지금 이번 정부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조금 느낀 바를 바탕으로 결국은 지역혁신 정책이 지방소멸 위기를 대응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역혁신 정책이 발생하게 가능한 5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지역의 기업 유치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230개에 달하는데, 지난 5년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4개 지역이라고 합니다. 평택, 천안, 아산, 원주, 이렇게 4개 지역인데요. 공통점은 아주 건전하고 튼실한 기업을 그 지역에서 유치했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유치는 인구 유입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지역의 혁신 성장이 일어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정부에서도 지역의 기업 유치에 지원하기 위해서 잘 아시다시피 기회발전 특구라든지 글로벌 혁신 특구라든지 첨단 산업단지라든지 이러한 정책들을 뒷받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5가지 중에 두 번째로는 지역 대학의 전문 인력 양성이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지역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집적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에 취직하는 인력들이 다른 지역의 대학을 졸업해서 그 지역 기업에 취직을 하게 된다면은 지역혁신 생태계가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의 대학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그 지역의 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고리가 마련이 돼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의 삼성전자에 취직하는 인력을 위해서 평택에 카이스트 분원을 설치해서 반도체 학과, 계약학과를 통해서 이렇게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고요. 지금 얼마 전에 지지난주인가요? 교육부하고 중기부 간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도 이러한 대학에서의 인력 양성과 지역 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이라든가 교육부의 지역 혁신 선도 대학이라든가 과기부의 디지털 선도 대학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이러한 대학의 전문 인력 양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두 번째가 대학의 전문 인력 양성이었다면 세 번째로는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통해서 지역에서 좋은 교육 환경을 통해서 지역의 인재가 양성되는 것입니다. 기업이 유치되고 집적되고 두 번째 말씀드린 대학의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서 그들이 기업에 취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들이 교육 환경이 좋지 않아서 수도권으로 떠난다던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됐다고 하면은 역시 지역 혁신 생태계가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훌륭한 교육 환경을 지원받아서 좋은 인재들이 양성되어야 할 것인데요. 여기에는 먼저 생각해 볼 것이 대학의 지역 인재 전형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중등 고등 교육을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친 우수한 학생들이 그 지역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지금 의대, 약대, 한의대 중심으로 시행 초기입니다만은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에서 얼마 전에 서울대 지역 할당제, 지역 안배 이런 정책들을 말씀하셨는데 서울대 지역 할당제가 의미 있게 효과를 보려면은 지역의 학생들이 서울대 입학해서 졸업을 한 다음에 연어처럼 지역으로 회귀를 해서 지역 혁신 성장의 주체로 활약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현재 저희가 볼 수 있는 통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역의 인재들이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돌아오기가 조금 한계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지역 대학의 지역 인재 전형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교육발전 특구 등을 통해서 그 지역에 특색이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 사천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우주 항공산업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카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들어갈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예를 들어서 국립경상대학교에서 계약학과 등을 통해서 우주항공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의 교육발전 특구를 예로 들자면은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우수한 고등학생들에게 일론 머스크가 있는 미국의 스페이스X 발사체에 견학을 보내준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지역의 교육발전 특구에 수혜를 입었던 학생들이 그 견학을 갔다 와서 공부를 되게 좀 열심히 해서 그 지역에 좋은 인재로서 양성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갔다 와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 AI 영재고라든가 충북의 바이오 영재고등학교 추진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도 그 지역의 초, 중, 고 학생들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정주 여건 조성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문화적인 자원이라든가 예술적인 자원, 관광적인 자원을
동원을 해서 그 지역의 혁신 생태계가 매력적인 삶의 정주 요건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들입니다. 젊은이들에게 핫플레이스로 인식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찍기 좋은 장소라든가 하면은 젊은 청년들이 많이 유입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입이 되면은 역시 지역 혁신 생태계가 원활히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비롯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까지도 이러한 혁신 성장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키고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가 제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방에 출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지역의 공무원들을 만나면은 현실적으로 지역마다 이런 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든가 지역의 과학기술 발전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느꼈고요. 또 지역마다 또 큰 편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과학기술인 분들이 많이 모이셨으니 제가 드리는 말씀에 공감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지역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는데 조금 더 열심히 활약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무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인구 감소 문제도 있지만 지역 혁신을 화두로 해서 이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대학과 주민과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이 부분은 사실 과학기술 정책을 다루는 스태피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걸 교육부 사업의 과학기술정책 요소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 이런 것도 사실은 고민을 상당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양승원 교수님 대학에서 오셨는데요. 네. 참고로 그 디스토피아라고 아주 유명한 책을 써주셨습니다. 네. 예, 울산 디스토피아입니다. 네. 저는 마산에서 왔고,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양승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전공이 과학기술 정책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 불러주셨는데, 근데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과학기술 정책을 전공을 해도 지역에 있으면 전부 다 뭐에 주안점을 두게 되냐면, 경제지리에 다 주안점을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혁신 연구에서 보면은 기초 연구를 하고 응용 연구를 한 다음에 개발 단계로 가면 이게 선형 모델이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자원을 어떻게 투여하고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기본 논의잖아요. R&D 논의도 이제 그런 논의인데 지역에 오면은 그 얘기가 다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가 굉장히 이제 히트를 쳤잖아요. 거기서 이제 안성재 셰프가 자주 하는 말이 이분하다는 말이에요. 이분하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저출생 고령화라는 게 내셔널 아젠다이긴 한데 굉장히 언이분하다. 이게 굉장히 이제 제일 핵심적인 의제입니다. 사실 모든 지역의 여건이 다 동일하고 이분하다고 보면 사실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것도 사실 별로 없어요. 예, 고민할 게 별로 없는데 거기에는 이제 인구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고 인구를 어떠한 이제 디맨드가 땡기고 있고 이건 어떠한 이제 분업 구조에 있는지 문제가 다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역에서 혁신에 대해서 고민하면 경제지리를 고민하게 된다. 이런 게 제 기본적인 배경이고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자면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생산하고 재생산 측면에서 보면 고부가가치 부분이 수도권에 있는데 고부가가치 공장을 과연 수도권에 가져올 수 있을까? 이제 인력의 관점에서 보면은 고부가가치 인력은 수도권에 있고 저부가가치 인력은 수도권에 없다. 이런 상황이 같이 지금 걸려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필요한 거는 굉장히 고학력의 우수한 인력들이 지역에 더 필요한데 그들은 이제 수도권의 메리트를 느끼고 간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혁신 역량이나 생산 관점에서 당연히 생각을 할 수는 있으나 사실은 또 여기 재생산 문제도 껴 있어요. 전국에서 서울하고 부산하고 세종을 제외하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남자가 많은 지역입니다.
서울, 부산 원래 경기가 여성이 많았거든요. 근데 남부 지역에 제조업 벨트가 생기는 바람에 남자들이 다 엔지니어들이 그리 많이 가가지고 그리고 용접사들도 많이 가고 심지어 그러면서 이제 다 이제 남초 지역이 되면서 남은 곳은 서울, 부산, 이제 세종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그 문제는 다시 말하면 수도권에 안 살면 서울에 안 살면 남성들 같은 경우 매칭도 안 된다. 예, 이런 문제랑도 연결이 돼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남초 지역에서는 왜 그럼 여기가 남초 지역이 되었느냐? 여기는 사실은 여성의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질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제조업의 생산 기지가 주로 있고 그나마 생산 기지가 있으면 여성들이 그냥 안심하고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임노동을 안 하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가사를 해도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도 없으니까 더 이게 지금 인구 구조가 열화되는 지금 상황 속에 다 연결이 숙련, 생산, 혁신이 다 연결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이상민 박사님이 구조 전체를 보여주신 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이제 한은규 박사님은 이제 약간 정책적 제안이나 사례들을 좀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입장이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역에서 무엇을 해볼 것이냐 지금 그러면 뭐 우리가 이제 그 혁신을 이야기할 때 슈페터리안 마크 1도 있고 마크 2도 있는데 마크 1은 보통은 이제 작은 기업들이 열심히 혁신을 해가지고 뭐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을 키워야 한다고 하는 이유들 사실 지금 지역에서 주요한 이슈가 사실은 대부분 그 이슈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이자도 사실은 잘 갚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고 그 기업이 또 가진 문제는 인력을 굉장히 많이 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R&D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는데 인력이 오지 않는다. 그럼 왜 안 가냐고 물어보면 거기 너무 험하고 힘들다. 더럽다. 위험하다. 그래서 스마트화도 사실은 스마트화가요 그냥 경쟁력 문제가 아니고 이 공장을 한번 와보면 다시 이 업체를 한번 와보면 다시 다니기 싫기 때문에 개선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가면 내가 공과대학을 나와서 이 뭔가 엔지니어링을 해야 되는데 가가지고 내가 생산직인지 엔지니어인지 구분이 안 되는 환경인 것 같다. 혹은 내가 생산직인데 여기 너무 스웨트샵인 것 같다.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지금 이 500인에서 1000인 사이에 껴있는 굉장히 조금만 스케일업 해가지고 한번 점프하면은 여기가 글로벌 기업으로 될 것 같은 유니콘이 될 것 같은 회사들인데 못 커요. 그리고 그 회사들이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지금 많이 떨어져요. 그게 전형적인 지금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혁신하냐 문제고 사실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유니콘이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지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아까 그 사무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대기업을 유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대기업들이 항상 고민하는 건 프락시미티예요. 근접돼 있는 지금 우리의 자산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으로 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우리의 균형 발전 관점에서 혹은 우리의 이 축소 사회를 풀기 위한 지방 시대를 만들기 위한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사실은 그러면 지금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은 멀잖아요. 멀고 떨어져 있고 지금 필요한 혁신 역량과 멀다면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관점이 저는 좀 중요하지 않나. 지금 키 높이에서 치고 올라오지 못하는 회사들 그런 것들 문제를 좀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창업을 많이 하는데요. 창업을 많이 하는데 항상 이것도 똑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기업에서 기술 창업, 제조업에 이제 제조 스타트업들을 부울경은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부산 같은 백스코 인근에도 지금 센터를 좀 만들어 놨고, 기장인데도 터를 확보해 놨고, 뭐 녹산도 하고, 뭐 울산이나 창원은 공장이 많으니까 하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는 벤처 캐피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발자 문구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간다고 얘기하더니 요 1, 2년에는 그거보다 뭐 요즘에 하도 개발자도 많이 이제 육성을 하잖아요. 노동부가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육성을 했는데 돈을 이제 우리가 지금 시드까지 받고 이제 한번 문턱을 튀어 올라가려고 하면은 사실은 인포멀하게 되게 만나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투자자를. 그러려면 서울에 지금 테헤란밸리 가서 미드업에 가야 돼요. 가고 거기 있는 이제 투자자들 만나야 되는 상황에서 이 금융을 아까 포스코처럼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스피노프 를 유도하면서 연결해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좀 그런 실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풀어줘야 한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마지막 하나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그냥 하다 보면 뭐가 빠지냐면 지역에 있는 남초 현상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 얘기를 빼고 가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구도로 가게 되면 9대1의 사업장의 그 성비는 변하지가 않을 거거든요. 주력 사업의 이 성비는. 그러면 공공이 투자할 때는 적어도 이제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좀 센서티비티가 있어야 한다라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그와 연결해서 이제 생산자 서비스를 지금 부울경에 지금 뭐 항만도 있고 공항도 들어오게 되고 이제 철도도 연결이 되게 되면 항만 기능이 중요해진다면 생산자 서비스가 더 커질 건데, 그런 분야에서 어떻게 이런 여성들의 인력을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같이 고민을 두 개를 엮어야,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제조 기업에서 새로운 인력을 창출할 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이 젠더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 두 번째는 이제 새로이 이제 생산자 서비스 들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 이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젠더를 문제를 고려할 거냐. 이런 게 고려된다면 좀 새로운 좀 좋은 대안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방향으로 좀 토론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이게 진짜 현실적인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지역 연구를 할 때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롱디를 아냐고 물어보는데 롱디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아까도 세종이 여초라고 그랬는데 우리 연구원에서 제가 근무할 때도 그 연구원 남자 연구원이 한 3년 근무하다가 올라갔어요. 서울의 비정규직인데. 그래도 왜 그러냐고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여자 친구를 못 만나는 거예요. 주말마다 만나다 결국은 3년 만에 포기하고, 뭐 저는 이해합니다. 인생이 더 중요하지.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지금 얽힌 문제인데, 또 산업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이제 좋은 인재들은 기업이 인재를 따라가야지 인재가 기업 보고 가는 시대가 지났어요. 그건 미국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패러다임 변화인데, 그 문제가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인데, 우리 아까 사무관님 그 지역 얘기도 하셨지만 지역에 가서 공무원들 얘기해 보면 혁신도 모를 뿐만이 아니라 왜 젊고 능력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오는데 뭐가 중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 뭐 우리 쿠세권 그러죠. 쿠팡이 되는 지역, 쿠팡이 안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안 가요, 젊은 친구들이. 그런 게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최준원 본부장님이 풀어주시겠습니까? 네,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최준원 팀장입니다. 뭐 토론 발제 앞서서 저희 기관명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비스텝이라고 하면 다 아시는데, 예, 간단히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민선 6기 때 저희 부산이 결국은 도시발전의 키워드는 과학기술밖에 없다라는 전제로 뭐 전국에서는 그래도 선두권으로 이렇게 지역 전담의 일종의 스텝이와 키스텝을 합쳐놓은 듯한 지역 과학기술 혁신기관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민선 7기 들어오면서 결국 이런 대학 중심으로의 과학기술이 산업으로 보다 적극 환류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이제 산업과학혁신원으로 확대 개편이 되었었고요. 현재 이제 8기 들어와서는 결국 지산학협력 관점에서 인재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이제 고등교육진흥원까지로 확대되고, 뭐 교육부 사업입니다만 라이즈 사업도 저희가 이제 현재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연 설명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주로 이제 지역 혁신이나 산학 협력 관점에서 뭐 정책 연구라든지 사업 기획 운영을 좀 해왔었습니다. 오늘 사실 뭐 축소 사회를 포함해서 과학 기술, 뭐 인구, 지역 혁신, 사실은 지역이자 지방에 있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겁기를 넘어서서 무서운 주제이기도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먼저 이상민 박사님 말씀 주신 인구 관점에서 어떤 지역 위기가 대학의 위기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역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한은규 박사님 말씀하신 소위 이제 지역 혁신이나 지역 혁신 시스템 관점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도 굉장히 와닿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오늘 지역이자 지방이고 또 광역시이면서 소멸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선두 광역시로 달리고 있는 부산의 사례로서 고민한 것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은 사실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미 넘어갔고, 또 뭐 아시다시피 출산율 전국 최저고, 뭐 청년 인구, 뭐 대학은 지역 내 단일 지자체로 가장 많습니다. 22개 대학이 있습니다만 그 엄청난 배출되는 청년 인재들이 다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 진입 굉장히 빨라지고 이미 진입하고 있고, 그래서 그야말로
지방의 위기 시대를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생산 인구가 감소를 하고 지역의 여러 가지 형태의 생산성이 둔화되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수도권 집중화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이 결국 지역에서 체감하는 정도는 가히 수도권 집중이 블랙홀과 같은 양상이라고 봐집니다. 어떠한 요소든지 간에 무엇이 생성됨과 동시에는 이미 로드맵 자체가 수도권으로 가버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부산은 특히나 결국 과거에는 제조 기반으로 굉장히 융성했던 도시입니다만 어떤 산업 구조 전환에 상당히 더딘 모습이고 결국 우리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산적인 혹은 혁신적인 요소들이 주로 대학을 위주로 많이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런 대학의 위기조차도 굉장히 저희는 체감하고 있는데 흔한 말로 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낭설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설을 넘어 현실이 되었고요. 사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예측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해답을 찾지 못한 사이에 도래하고 말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지역이자 지방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서의 어떤 도시 발전을 도모해야겠지만 그 모든 전 요소 중에 결국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재되어 있지 않고서는 이런 혁신을 포함한 발전 모델을 그리기가 어렵다라는 게 뭐 이견 없는 생각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저희 뭐 부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보니 이런 대학의 혁신, 특히나 이런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대학 혁신을 굉장히 좀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한은규 박사님 전문 분야지만 지역혁신 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지역의 과학기술 기반의 추진 체계를 좀 어떻게 가져갔으면 하는가, 뭐 저희 비스템 얘기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역시나 이런 지역혁신의 자원으로서 인구에 대한 지역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실 트리플 헬릭스 관점이라는 거 굳이 이론적으로 꺼내지 않더라도 저희 지역 내에서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체라든지 학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혁신 모델을 그리고는 있는데 사실은 그 혁신 주체들이 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되기보다는 사실은 정책을 기반으로 한 지자체가 각각의 주체들을 열심히 먹여 살리고 있는 갈수록 어깨가 무거워지는 이런 형태들이 지속되고 있고 그런 완숙도와는 무관하게 이미 세상은 시민사회를 포함한 쿼드러플 헬릭스를 지향이 아닌 현재의 도입 모델로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 부산도 결국은 그런 다자 간의 협력 모델로서 어떤 발전의 이정표를 가져야 되는데 이제 이상적이고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혁신 주체들이 그야말로 유기적인 융합이지만 현실이자 정책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그러한 융합이나 협력을 적극적으로 중개하고 연계할 플랫폼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위 조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떤 주체로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제 나름의 정립을 해본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각 분야마다 그런 혁신의 플랫폼 조직이 있을 수 있는데 가령 이제 과학기술 같으면 저희 비스텍과 같이 과학기술 플랫폼 조직이 중간에 있으면 소위 대학과는 대학과 교육의 혁신이라는 영역에서 대학 간의 협력이라든지 인재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중점적으로 할 수 있겠고 산업계에서는 그야말로 경제산업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R&D를 포함해서 기술사업화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민사회도 사실은 시민사회가 단지 그냥 여러 가지 체감이자 혜택의 대상이 아니라 공급과 과정에 있어서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이미 리빙랩도 고도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시민 참여형 R&D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서도 이제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단지 이제 부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메인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지자체하고 어떤 형태로 이런 추진 체계나 거버넌스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나 규제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도화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고민하고 있고 결국 이런 끝에 사실은 원론적이게도 사람이라는 문제로 다시 귀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구에 관련된 부분은 뒤에 간단하게 다시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혁신 모델 시스템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저희 부산은 다들 아시다시피 산업의 구조라는 관점에서 보면 흔히 말하는 엔드 유저가 없습니다. 우리 대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다 보니까 부산이 자동차 부품 산업이라든지 조선 기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서의 지향하는 산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교롭게도 그 영역의 엔드 유저는 다 경남을 포함한 타 지자체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은 어떤 협력 관계로서의 단순하게 대기업을 지향하는 일종의 협력 생태군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그들을 다시금 어떠한 산업군으로서 재정의해서 특징을 부여할 것이냐. 현재 저희가 이제 부산 지역이 연구산업진흥단지라는 과기부 사업의 이제 시범 지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실무를 맡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ICT 분야도 결국 부산이 2000년대 초반부터 IT, ICT 굉장히 표방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역시나 또 그 산업군의 엔드 유저는 수도권에 가 있고 그 지역의 기업들은 또 이런 것들을 또 바라보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문 연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일종의 연구 산업으로 재정의해서 이제 단순히 그냥 중간 과정을 납품하거나 혹은 중간 과정에 R&D를 아웃소싱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특징을 가지고 육성할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결국 자원으로서의 인구에 관련된 부분인데 뭐 아시는 것처럼 인구 유출 대단히 심각합니다. 근데 대전제로서는 사실 이런 지역 혹은 지방에 와서의 인구에 대해서는 유출 방지라고 하는 대전제를 뭐 이견 없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를 바라보는 그 인구도 사실은 내국인, 한국인 관점으로 그 척도를 제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저희 기관에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하는 도시 중에 홍콩도 있고 중국의 심천도 있고 뭐 싱가포르라고 하는 도시국가도 있는데 그런 국가들을 봤을 때는 주로 그냥 단지 내국인의 정주하고 있는 내국인의 수로 인한 발전이라기보다는 결국은 그 유입의 유출 관점이 아니라 그게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활발하게 드나들면서 그 곳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그런 생산적인 활동이 지속적이고 경제적이고 산업적 성과로 이어지는 일종의 플랫폼화된 도시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가령 뭐 저도 이제 한 20여 년 전에는 쇠락의 뭐 상징 중에 하나가 구로공단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뭐 디지털 밸리가 되어 있고 단순히 꼭 소멸을 논하지 않더라도 또 단순히 유출이나 유입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뭔가 특정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가가치의 어떤 생산성이 갖춰진다면 유입의 확대로서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유출 방지로 가다 보면은 최대한 베스트로 했을 때 제로가 되는 것 같아요. 아주 비약적인 예입니다만 K리그에서 굉장히 잘 뛰고 있는 사람이 프리미어리그 갈 수 있는데 연봉도 더 주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하면서 K리그에 머물게 하는 것이 방법인지 아니면 어떻게든 프리미어리그에 자꾸 보내면 또 그 후발리그에서 교두보로서 여기에 유입이 확대될 수 있고 또 나아간 사람이 뭐 박지성이나 박찬호 선수처럼 일종의 다시금 부메랑으로서 돌아와서 기여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굉장히 플랫폼 도시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의 구조는 뭘 하든 플러스 알파를 더 줄 테니 머물러 있어 더 하는 기조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결국은 유입 확대와 유동 증가라는 것이 이제 인구 정책의 굉장히 큰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게 한 가지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 외국인에 대한 이슈입니다.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제가 어딘가에서 들었을 때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까지 합산을 했을 때는 또 인구의 유입 유출이 달라진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사실 현재까지의 외국인은 사실은 주로 공단 지역이라든지 단순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농어촌이라든지 무언가 내국인을 대체하는 용도로서 인식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짙은데 하지만 이제는 고부가 영역에서 우수한 인재 인력으로서의 외국인의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 대학들조차도 우리 이공계열의 소위 연구 랩실에 가면 외국인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비중이. 근데 그것을 우리 아직 한국 학생이 너무 없어라는 문제의식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야말로 어떤 한국을 지향하고 있는 그런 소위 이제 후발 추격 국가들의 그런 우수 인력들이 역시나 한국이라는 곳에 와서 연구활동 이어가고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원받아서 이곳에 정주해서 여기서 사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뭘 하든 생산적인 활동할 수 있는 그 모델을 만들고 나면 굉장히 그것이 단순하게 이 좁은 국가, 이 좁은 인원수를 여기 갈래 저기 갈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우리나라 자체가 또 지역 자체가 플랫폼화되면서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사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의 심천이 중국이 내국인 이주를 못하게끔 억제 정책을 펴서 잘 된 게 아니고 홍콩이 출산율이 높아져가지고 경제 발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에 방점을 둬야 되는지를 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 이제 아주 비약적입니다만 부산에 있는 예를 들면 일태 학생이 서울대 갈 수 있는 영역이 충분히 되는데 용돈도 주고 학비도 주고 원룸도 지원해 줄 테니까 부산 지역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 대책인가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최 팀장님이
아주 부산이라는 독특한 환경, 또 이게 새로운 글로벌 개방형 플랫폼에서 인구를 좀 바라보자, 아주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또 허문구 박사님이 오래 기다려 주셨는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산업연구원의 허문구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경제에 관해서 정말 한 우물만 봐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원 시절부터 이제 이 분야만 연구를 했으니까요. 근데 수십 년을 연구하면서도 많은 미련과 아쉬움이 지금 남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을 빗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역 간 격차, 지역 불균형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곳에서 국민들의 합의를 못 본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아까 사무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 정부는 지방시대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방시대란 뭐냐? 라는 질문부터 이제 시작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그 안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균형 발전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균형 발전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A 지역과 B 지역의 사이즈가 같아지는 최적점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A 지역을 서울이라고 하고 B 지역을 경북이라고 합니다. 그럼 서울에 지하철 노선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경북도 10개의 지하철 노선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가 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는 효율성과 형평성이 충돌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균형 발전을 우리가 어떻게 개념하고 정의할 것이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 크게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꼴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는 게 균형 발전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용인할 수 있는 그 기울기의 정도를 얼마까지 용인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우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나 관련자들의 그 주장한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선 우리가 지역 정책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 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최근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전국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30-40년 동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빠른 경제 성장을 구현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장 엔진이면서 일자리 창출, 혁신의 그 중심에 서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들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대내외 복합위기, 이런 복합위기라는 용어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여기에 직면해 있고 글로벌 경제 환경과 우리 산업을 견인해왔던 경쟁 우위의 요소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디지털, 그린, 공급망 전환과 같은 이런 트리플 전환이 또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산업이,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만만치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산업에 있어서는 위기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중간재 중심의 경제 성장을 해왔듯이 최근 이러한 위기를 발판으로 해서 새로운 산업 혁신의 변곡점에서 뭔가 새로운 미래 30년의 먹거리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정말 우리나라는 향후 성장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도태되는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다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과학기술의 그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이 복합위기 속에서 그 우리가 글로벌 산업 지형에서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통적인 이 제조 강국인 미국, 일본, 유럽, EU 등과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택해서 가야 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수레나 마차에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끼우는 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핀을 린치 핀이라고 합니다. 이 핀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형태를 가진 좋은 재료로 만든 마차나 수레라 할지라도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첨단 산업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가 필요한 일정 부분이지만 아주 적지만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기술과 제품을 가지고 가는 전략을 택해야 된다. 그래야 이 제조업의 강대국들과 전면전을 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스태피의 앞으로의 역할이 매우 크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6개 업종을 지정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각 산업별로 린치핀의 기술이 무엇이냐, 린치핀의 제품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것들은 스태피에서 어느 정도 도출을 해주고 여기에 관해서 제안을 해주시면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20대의 자녀분을 가지신 분들은 너무 익숙해진 단어일 것 같습니다. 현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대변하고 있죠.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자녀 가지신 분들은 아마 한두 번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국토 면적 22%에 불과한 수도권이 88%를 차지하는 비수도권을 삼키는 아주 극심한 공간적인 불평등.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비수도권에는 모의, 좋은 일자리가 없고 수도권에는 둥지, 주택이 없는 세상이다. 지금 이런 표현들이 현재의 우리의 균형 발전 정도를 알려주는 가장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느냐? 그 원인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방 청년들의 대도시나 수도권 유출로 인해서 지방은 저출산이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지방 소멸에 직면하는 이러한 지역 경제의 악순환 기제가 점점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 정부에서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시대를 표방하고 있고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청년이 어떻게 하면 지방에 머물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자, 여기에서 청년들이 그러면 수도권으로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학 진학도 있고 즐김의 장소를 찾아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이겠죠. 그러면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기업들을 지역에 어떻게 하면 유치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고부가가치 기업, 고부가가치 산업 얘기하지만 사실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일자리가 사람을 부른다 라는 지역 경제학의 전통적인 공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일자리라도 창출이 되면 그 지역의 인구 증가와 다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후반부터는 완전히 그런 패턴이 바뀌었죠. 오히려 인재가 고부가가치 기업을 부른다. 결국 고부가가치 기업은 인재가 있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이러한 구도를 비수도권에서 어떻게 유치하면서 반전시킬 것인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근데 이걸 사실은 어느 한 부처나
한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지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까도 그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 입장에서는 대기업 하나를 유치하면 지역 전체가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역에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야구에 비교하면 언제 칠 수 있을지 모르는 홈런, 대기업 유치, 중견기업 유치를 노리기보다는 실익이 많은 번트나 안타, 중소기업이나 성장기업을 잘 육성하는 그런 트랙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특정 기업만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연구기관이나 지원기관이나 대학 등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덩어리 유치를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지역 테크허브라든가 일본의 미래투자 촉진법에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원기관, 연구기관 등이 포도줄기처럼 덩어리로 유치할 수 있게끔 그런 기관들에게까지 세제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점들은 향후에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양 교수님이 먼저 말씀을 해버렸는데 흑백 요리사. 제가 마지막 멘트를 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좀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그 얼마 전에 흑백 요리사 계급 요리 전쟁이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도 그걸 1편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지역도 지속적으로 번영하는 곳과 지속적으로 쇠퇴하는 곳, 흑백 지역 간의 경쟁 구도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 이게 이제 점점 고착화되어가는 그런 구조로 변하고 있죠. 그래서 요리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무기는 신선한 제철 재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역에서는 뭐가 중요한 무기가 될까? 첨단 산업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역량을 어떻게 하면 가져갈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지역 경제나 지방을 위해서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허 박사님이 결국은 지역 혁신 시스템 그 안에 이제 붙박이로 있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잠깐 지나갔지만 그 법제도 측면에서 법을 갖다가 이게 포괄적으로 이제 산학연 이렇게 유치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기관까지도 포함해서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또 허 박사님이 말씀하신 인재 문제 같은 거를 좀 풀어주실 수 있는 황규희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 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 소속 기관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라고 하고 저 인력하는 사람이 여기 왜 왔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저희 기관 말씀드리고 제 연구 소개를 좀 드리면서 제가 어떠한 관점에서 오늘 토론에 참여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좁게 생각하면은 직업교육 훈련 쪽이라든지 인력 양성 뭐 이런 걸 이제 주로 하는 기관이고요. 그래서 교육부 노동부랑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시장에서 나와서 노동 현장으로 갈 때 그게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지를 이제 보는 그런 정책을 하는 기관인데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좀 더 생각하면은 협의의 그런 직업교육 훈련, 뭐 인력 양성이라기보다도 좀 더 그 직업 관점 그리고 미래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옆에 허문구 박사님 이제 계시는데 산업연구원에서
산업을 보는 관점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상품을 위주로 해서 이제 보는 거라고 한다면은 직업이라는 거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보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제와 지리가 이제 날실 시실로 이렇게 엮이듯이 산업과 직업도 그런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직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직업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할 때 이제 중요한 문제가 직업이 어떻게 바뀌는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업이 바뀐다고 할 때 오늘 얘기 나오는 인구 변화도 있지만 또 한편 기술 변화도 직업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사실 저는 원래 이제 경제학을 하는 사람인데요. 인력 문제, 노동 경제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공부할 당시에 그 인력 쪽에서 어떤 숙련 변화 이런 것이 기술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이제 상호 받는지 하는 문제에 천착하다가 아예 기술 정책 쪽으로 이제 저를 공부를 하게 됐고 그래서 뭐 스태피랑도 상당히 제가 좀 교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재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건 미래 인력이라든지 뭐 연구개발 인력, 뭐 고등교육 이런 문제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그 과학기술 정책 포럼에서 이제 축소 사회를 고민하고 축소 사회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논의한다는 건 상당히 이제 흥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축소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과학기술의 역할이 뭘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긴 할 텐데 물론 이제 이 자체가 오늘 이 토론의 주된 주제이긴 하죠. 과학기술의 역할이라는 것이 타이틀이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이제 새로 원장님도 오셨는데 스태피예요. 그 과학기술 정책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라는 것이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오늘 이제 축소 사회나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걸 이제 주로 고령화 지역 위기 문제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교육부랑 같이 하는 그 사회정책 포럼이라는 데서 마침 그 한은규 박사님하고 옆에 계신 허문구 박사님을 모시고 여기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때 관점은 이런 그 문제가 이게 개별 부처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부처, 그러니까 교육부가 사회부총리 부서거든요. 그래서 사회정책의 일환으로서 그 논의를 좀 끌어낸 측면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 이 과기정책 포럼에서 이제 이 논의를 한다고 할 때는 좀 더 이제 그 과학기술 고유의 역할 부분이 좀 드러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축소사회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를 과학기술 관점에서 논의한다는 게 무엇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는 생각을 좀 제가 해보게 되는데요. 축소사회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아마도 두 분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건 인구 변동으로 인한 사회 변화, 뭐 지역 소멸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한편 생각하면 인구 변화라고 할 때는 사실 인구 변화 그 자체에 대한 대응으로서 뭐 인구 감소를 어떻게 억제할 건지 아니면 인구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하는 논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효과로서의 어떤 그 사회 변화나 지역 소멸 등을 이제 얘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 집중하고 계시는 걸로 여겨졌습니다. 두 분 발표 내용에 있어서는 뭐 워낙 전문가시고 그 내용에 있어서 제가 뭐 함부로 얘기하기에 조심스럽고요. 그 부분 잘 들었고 많이 공감되는 부분도 있는데 다만 제가 조금 부연해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은 이런 두 분 발표에서 제가 느낀 인상은 굉장히 포괄적 수준에서 그 말씀을 하신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하지만 이게 과학기술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집중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은 아마 스태피에서 여기 이제 원장님 계신데 향후에 이제 과기정책에서 정말 그 집중해야 될 부분 그리고
요구받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볼 때 제가 뭐 정책학이나 행정학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 드는 생각이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때그때 그 돌발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렇게 툭툭 던져서 나오는 정책은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사실은 모든 정책이 다 사이드 이펙트가 있고 이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부차적인 어떤 그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그 효과가 본말이 전도돼서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그리고 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 몇몇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지금 소망스러운 것은 아마도 요즘 많이 얘기 나온 증거 기반 그리고 요새 뭐 AI 얘기 나오고 뭐 데이터, 빅데이터 얘기들 하는데 이러한 그 증거 기반 정책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다. 정책이란 것이. 그래서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래 지금 정부 정책에서 뭐 제가 어떤 특정 정책 호불호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선의를 갖고서 진행하려고 했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증거 기반 기획, 충분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설득과 타협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리 이게 뭐 정부에서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갖고 하더라도 대국민에서 수용이 안 된다고 하면은 또 그 모든 정책이 이해관계자가 있는 건데 그 소수일지라도 그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저항이 있을 때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태피의 역할이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고 할 때 그런 그 정책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만드는데 기여를 하시고 또 정책을 널리 알리고 이렇게 설득해내는 데 있어서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서원이 긴데 그 제가 스태피에서 이제 과학기술 본연의 어떤 그 역할을 집중해서 좀 더 얘기해 주십사 하는 것처럼 저도 오늘 이 포럼에서 제가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도 이제 인구 감소, 고령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나름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크게 공유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 인구 변화에 있어서 인구를 제가 뭐 변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은 지금 사실은 생산 자원이 모자르게 될 거거든요. 아까도 이제 여러 말씀하셨지만 줄어드는 인구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일을 더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이제 그런 데 있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도 이제 머리가 허연데 저도 이제 퇴직이 이제 올해가 이제 마지막 해입니다. 그동안 연구소에서 있었던 거를. 근데 저는 퇴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저 스스로에게. 퇴직이 아니라 이제 전환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제 저는 그동안에 직업으로서의 일을 이제 뭐 해야 되는 일로서 했지만 이것을 이제 그 다음에는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의 의미를 갖고 전환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의미의 전환이라는 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고용 연장이라는 얘기를 하나 좀 먼저 끌어내고 싶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그 정년 연장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년 연장에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정년 연장이라는 의미는 어떤 게 있냐면은 뭐 하여튼 그 사람을 끝까지 데리고 있는다는 건데 사실은 지금 직업 세계의 변화가 가파르게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 적응을 못하면은 사실 나와줘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 계속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 있어야 되고 이게 뭐 비단 생산직뿐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고령자라든지 여성이라든지 혹은 장애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구 변화 속에서 기존의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
혹은 물러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더 유지할 것인지 활용할 것인지 생각한다면은 활용이란 말이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정 정도 과학기술의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실버 산업 같은 실버 로봇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생산성 그러니까 생산성 축소가 우려가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생산 축소 자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생산성 올리면 되죠. 사실 모든 과학기술의 발전은 저는 사람을 기계로 대체하는 거고 사실 기존의 과학기술 도입에 있어서 어려움은 기계를 도입해서 생기는 그 고용 어떤 압박 같은 것들에 굉장히 저항이 컸었죠. 근데 지금은 사람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기술 도입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대응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노력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저는 고용 연장을 위해서 제가 얘기한 고용 연장은 정년 연장의 개념이 아니라 정년이라는 개념은 별로 전 의미가 없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 일을 하게 그렇다면 뭐 제가 꼭 그 직업으로의 일을 하겠다는 것보다도 저는 직업으로의 일은 이제 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일단 한번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얘기에서 나온 것 중에서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서울 집중이라는 거, 수도권 집중, 뭐 도시 집중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또 생각이 드는 게 근무 형태의 변화입니다. 일자리가 뭐 수도권 서울에 있다고 해서 꼭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원격으로 일 좀 하면 안 되나? 그리고 뭐 주 5일을 다 일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제 그 출산이나 결혼에 대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육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뭐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그것도 뭐 적당한 시간만 나와서 근무할 수 있다면 또 얘가 많이 달라질 것 같고 그 고령자들도 주 5일을 뭐 9 to 6로 와서 일하라고 하면은 일단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이 파트타임 식으로 물론 보상도 거기에 준해서 줄어들겠지만 그건 뭐 감당할 문제고 근데 그렇게 근무 형태가 다변화될 수 있는 거 원격 근무라든지 그리고 파트타임 일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그러려면 여러 사회 제도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이 과학기술 쪽에서 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난 코로나19 시절에 원격 근무가 의도하지 않게 재택근무가 시험이 됐었어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서 일부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이게 도입이 됐었는데 끝나고 나서 지금 다 철회했잖아요. 근데 이게 생산성이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걸로 여겨지는데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게 그 감독이나 뭐 이런 거를 뭐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생산성이 나타날 수 있게 뭐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이 그 과학기술 쪽에서 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제도적인 부분과는 별도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제가 드리는 말씀 다시 정리하면은 그 과학기술 쪽에서 좀 집중해서 더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좀 고민하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하는 쪽에서 생각한다면은 고용 연장이라든지 근무 형태 다변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과학기술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 박사님 고맙습니다. 앞에 분들이 다 논조가 좀 축소 사회가 되고 인구 언밸런스 불균형해서 굉장히 아주 비관적인 얘기들이 많았는데 황 박사님은 과학기술이 거기에 좀 생산성도 올릴 수 있고 근로 형태도 좀 바꿀 수 있고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패널 분들이 굉장히 이제 다들 전문가고 본인들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오늘 제가 한 3일치 이 포럼을 한꺼번에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지금 끝나면 안 되고 혹시
참가하신 청중들 분께서 이제 좀 질문이 있으면 한두 건 저희가 좀 듣고 질문 계신가요? 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앉아서 질문해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양승훈 교수님처럼 그 창원에서 왔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의 정호진입니다. 제가 사전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사전 질문 그거 드린 거가 조금 두서가 없어서 그냥 현장에서 조금 정리를 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해서 자리에 좀 왔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제안도 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 오늘 저 발제라든지 토론으로 오신 분들께서 평소에 제가 연구나 이런 분야로 좀 존경하던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냥 유튜브로 보기보다는 현장에 좀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그 제가 이렇게 질문을 그 원래 사전에 이 등록을 했던 질문에서 조금 이렇게 방향을 바꾸게 된 거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원장님께서 이렇게 부임을 하시면서 이 스태피가 과학기술 정책의 가치사슬 허브가 될 거라고 하셨던 말씀부터 조금 이제 시작을 좀 하고 싶어서입니다. 평소에 이제 저도 스태피 쪽에 이제 김선우 박사님이라든지 안현준 팀장님 쪽에 자문을 많이 구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기술 창업 연구도 있었고, 그다음 얼마 전에 이제 경남에 아까 말씀 중에 우주항공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창원에도 사실 우주 쪽에는 체계 기업이 없어요. 정말 부끄럽게도 저희 경남과 창원에는 항공 분야에만 사실 체계 기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이 우주로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주 경제 분야에 우주 산업 분야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라고 이제 그 분야의 정책 연구를 하시는 이제 안영준 팀장님께 원고를 의뢰를 드리는 등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교류를 좀 해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스태피에서 이제 적인 관점에서도 이제 과학기술을 접목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혁신 생태계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건 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제안 겸 그리고 토론을 오신 분들, 주제 발제를 오신 분들께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한 가지의 첫 번째 문제는 아마 최준원 팀장님께서 제일 절감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지역 혁신을 위해서는 지역 혁신 기관들의 역할이 가장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지역 혁신 기관들은 아주 냉혹하게도 현장에서 연속적인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준원 팀장님이 격하게 끄덕거리시는 이유는 방금 3기에 걸쳐서 기관의 명이 바뀌셨던 그 비스텝의 역사를 정말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 최준원 팀장님과 아마 격돌을 하셨던 어떤 TP의 팀장님은 제 직속 선배십니다. 부산 테크노파크의 선배님.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옆에서 히스토리를 좀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사실상 지역의 혁신을 위해서 사실은 협력해야 되는 출연 기관들끼리의 불미스러운 싸움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옆에 있는 동네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쓸모없는 소모전들, 그러니까 저희가 쓸모없는 소모전이라고 부를 정도로 비효율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 지역의 혁신을 지역 스스로가 잘 해나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정책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보 보장 받지 못하는 여건들이 많습니다. 이제 물론 그런 것들이 사실상 지역 스스로 이제 민주주의를 해나가는 과정들, 그다음에 지방 선거의 과정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또 이제 뭐 예를 들면 저희 같은 이제 경남도는 여러 개 18개 시군, 경기도는 뭐 훨씬 더 많지만 그리고 18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그 창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10여 년 전에 3개 시가 통합되면서 여전히 마산과 창원과 진해가 물리적으로는 통합되지 못해서 창원 사람은 마산 사람들 뭐라고 마산 사람 진해 사람 뭐하고 싸움을 여전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창원 특례시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도 사실상 3개의 시가 여전히 3개의 시로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 혁신을 하고자 하는 열망들은 다들 안에서 많고 대학에서도 혁신 지원 기관에서도 그 사회적 활동가분들도 계속 나서서 노력을 하시고 현장에 가셔서 설득을 하시고 하지만은 사실상 이게 잘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상 가끔씩은 강력한 독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항상 이제 탑다운이라든지 이제 버텀업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이제는 지방 스스로가 선도하는 지방시대라고 얘기를 하시지만은 지방들이 이제 막 올리는 것들도 가끔씩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지역의 산업진흥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때로는 알고 보면 그것이 중앙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현실이기 때문에 좀 지방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특색을 좀 지방이 찾아오게 되면 어느 정도의 사실 우리나라는 행정은 일본식이잖아요. 일본하면 가이드라인의 나라이니까 그래도 중앙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때 스태피의 역할을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책의 가치 사슬이라고 할 때 제가 아는 가치 사슬은 기업의 활동에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 일련의 과정은 사실 주활동, 즉 마케팅이라든지 생산이나 운송이나 뭐 이런 현장 업무를 말하는 주활동과 그리고 그 현장 업무를 지원하는 지원활동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과학기술이 주활동인 동시에 지원활동이기도 하고요. 근데 과학기술은 사실상 지원활동으로서 더 빛나는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아까 황규희 박사님께서 그런 역할들을 정말 많이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과학기술이 사실상 혁신활동으로 경제성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경제학자들이야말로 보통 과학기술에 굉장히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열을 많이 토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과학기술이 펼쳐지는 현장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되고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활동들을 어떻게 다양한 범부처, 즉 스태피는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만 하시지 말고 진짜 여러 가지 범부처에서 나오는 이 사업들이 뭐 중기부의 정책이 나중에 이 중기부의 뭐 규제자유특구 정책이 결국에는 뭐 법률 개정이 됐을 때 경제자유구역과 이 부처 간 협업이 이루어졌을 때 경제자유구역법과 이렇게 어떻게 그것들이 같이 이루어질지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창원 안에는 자유무역지역이 2개가 있습니다. 부산항 안에 있는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마산에 대한민국 최초의 마산 자유무역지역이 있고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디지털 자유무역지역이라고 해서 이제 기획재정부의 그 예타 심의에 곧 들어갈 그 마산해양 신도시에 새롭게 지어 올릴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이제 DX라고 하는 개념을 접목을 한 산업부의 디지털 촉진법에 기반을 해서 그걸 이제 자유무역지역까지 입힌 자유무역지역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개념들이 새로운 유형의 특구들입니다. 그런데 얘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법들이 굉장히 올드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것들을 계속 저희 연구원에서도 그리고 시에서도 이제 위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위는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해왔고 이것들이 받아져서 이제서야 용역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이 용역을 스태피에서 막 용역이 아니라 연구를 많이 규제자유특구를 좀 많이 연구해 주셨던 스태피에서 먼저 차라리 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가 뭐 부처 간 협업이 이루어졌을 때 좀 선제적으로 먼저 해 주셨었어도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그 특구들은 정말 많은데 그 특구들을 멀티적으로 아우르는 건 잘 없거든요. 지방시대의 메인은 특구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뭐 핵심 다 특구인데 그 특구들을 저도 연구원에 앉아서 바라보면 이 특구들을 전부 다 이렇게 다라고 하면 어떤 특구는 지리적인 특구고 어떤 특구는 지리적인 건 전혀 없이 그냥 이 제도적인 의미의 특구고 어떤 것들은 지리적인 것과 제도적인 것이 다 융복합되어 있는 특구고 이래서 공무원들께 설명드리는 것만 해도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거를 보고서화하기도 너무 힘들어서 사실 그것들이 종합 보고서화가 좀 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뭐 저 첫 번째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스태피 쪽에서 더 과학기술에 대한 범용적인 가치사슬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과 또 지역혁신기관들의 사실상 현장의 애로가 좀 많다는 점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제가 창원에서 왔기 때문에 그 저희 창원에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디지털 자유무역 지역이 있는데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여기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이 없으신데요. 자유무역 지역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그 2020년이 50주년이었습니다.
그 2020년이 50주년이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을 입혀서 새롭게 나아가려고 하고, 근데 이 자유무역지역에는 경제자유구역과 다르게 학교도 못 들어갑니다. 국제학교도 못 짓습니다. 여기 안에 저희는 경남대 캠퍼스도 놓고 싶고요. 경남대에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유치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그 캠퍼스도 놓고 싶은데 근거법이 없어서 할 수가 없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우리 포럼이 아주 이제 민원도 제기하는 장소가 되고 또 아주 좋은 이렇게 좋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광범위해서 사실은 뭐 이제 스태피에서도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는 아이디어도 많이 주셨는데 괜찮으시면 우리 원장님께서 잠깐 코멘트를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뭐 정책연구 방향이라든가 원장님이 정책학 하셔가지고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는 게 좀 뭐 떨리기도 하고요. 지금 사실은 아까 황 박사님께서 오히려 더 정책학자적인 프레임 갖고 또 생각도 말씀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이 주제로 스태피에서 이런 포럼을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전국에 계신 전문가분들을 잘 모신 것 같아서 너무 포럼이 잘 된 것 같고 저 또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질문해 주신 분께서 제가 제 그 축사에 취임사에 쓴 정책 가치 사슬에 대한 걸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가 과학기술이 이제 기반이 돼서 모든 정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와서 저희 기관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 주제는 이제 일자리나 또는 아까 직업 말씀하셨는데 과학기술이 시대에 맞게 또는 미래 선제적으로 바뀔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라 일거리를 발견하고 창출하고 또는 보다 더 이 사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어떤 기반으로서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 그리고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거리가 변화하고 있는데 기존 산업사회나 심지어 농경사회 때 만들어진 일자리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거리에 따라서 일자리가 수도 바뀌고 형태도 바뀌고 또 아까 고용 연장 마셨는데 근무 형태도 바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과학기술 혁신정책 입장에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연구를 앞으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 계신 저희 스태피 연구진들이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청중들께서 질문 더 계신가요? 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행사 이렇게 열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영혁신팀장을 맡고 있는 유상훈이라고 합니다. 평소 이제 스태피 자료도 많이 보고 또 스태피 박사님들과 같이 뭐 정책 연구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도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그 과학기술원이 카이스트를 포함해서 전국에 이제 4개가 있는데 카이스트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전국구 기관이고 나머지 이제 광주랑 대구랑 울산과교는 이제 글로벌 연구를 또 지향하면서 지역 혁신에도 기여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 같은 경우도 뭐 광주 인공지능 산업단지라든가 뭐 화순의 바이오단지 이런 데랑 같이 이제 그렇게 좀 협력도 많이 하고 지역 기업의 기술 이전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내부에서 이렇게 뭐 과학기술원이라든지 그런 국립대들 같이 어떤 혁신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스태피에서 좀 많이 발굴해 주시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저희가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분들, 더 나은 여건을 위해서 이직하는 분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상당히 우수한 그런 것들을 갖고 계셔서 수도권으로 이직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특색을 갖고 계신가, 그런 거에 대한 좀 이제 역발상적인 연구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좋은 행사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또 짧게 끝내주셨네요. 예, 마지막으로 발표자들 조금 코멘트할 거 준비하는 시간 동안 제가 그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덕특구를 만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조사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창업을 하게 되면 조금 지나고 나면 구로나 이제 강남으로 올라가는데 경기도권이나 그렇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유형인가 하고 제가 추적 조사를 했는데 진짜 1대1로 면담을 했는데 패턴은 거기 뿌리 박혀 있다. 그 지역에 내가 아는 사람 있고 아는 대학 교수 있고 아는 연구소 있고 장비도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여기 편하다. 그럼 근데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마케팅 사무소만 강남에 둔다. 이런 패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오래돼 갖고 지금 커서 제가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기울이는 분야가 바이오 쪽인데 바이오에 한 30년 정도 이렇게 LG랑 생명연구원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이제 누적이 돼 갖고 그 사람들 네트워크가 돼 갖고 이제는 이제 굉장히 코스닥에서도 큰 기업들이 나오고 하는 게 그게 한 30년 넘으니까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여기 대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발표자 두 분께서 추가적으로 코멘트 하시겠습니까? 네. 예. 오늘 많은 이제 토론자 분들께서 해주신 코멘트 그리고 이제 플로어에서 말씀해주신 부분 다 잘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 함께 도와주신 이상님 박사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요즘 제가 하려고 하는 연구 지방소멸 관련해서 연구 목적이 있는데 그간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석해온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한 상식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정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연구를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해오면서 스스로 들었던 의문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제시를 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정책화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레퍼런스로 이제 작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작게나마라도 국민의 세금이 이제 정책 사업으로 이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연구자가 갖고 있는 논리적인 상상력 또는 저도 알게 모르게 그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멘탈 모델을 가지고 뭔가 이제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 그러니까 비수도권 지역들이 안고 있는 절실함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의 문제들을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효용성이 있는 정책 아이디어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 그리고 오지 않으셨지만 어딘가에 계신 지방소멸 관련해서 항상 고민하고 계시는 산학연관에 계신 분들 자주 찾아뵈면서 공부하고 이제 아이디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패널 분들 중에 꼭 한마디 이게 갑자기 발표도 갑자기 하게 됐는데 코멘트도 갑자기 하게 되네요. 우선 마지막에 기스트에서 오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지방 혁신의 핵심들이 지방대, 지방 공립대도 있지만은 기스트나 그런 과학기술원들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 저도 얘기 들었어요. 굉장히 퍼포먼스도 좋으시고 굉장한 연구자신데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데
그분들은 정말 따로따로 어떤 가치를 좀 존중해 드릴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TV에 보면 명의라고 쭉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태프에서도 그런 교수님들의 얘기들을 뭐 이렇게 소개시켜 주신다든가 뭐 그런 그분들의 가치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요즘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하다 보니까 교육 쪽으로 계속 그게 들어오는데 교육 거버넌스가 정말 큰일인 것 같아요. 이 지자체나 아까 그림한 지자체나 대학이나 기업이 같이 일한 적이 없고 또 지역은 또 지자체랑 교육청이 같이 일한 적이 없고 근데 같이 해야 되는 상황으로 계속 내몰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는 일이 전부 예산으로만 조금 분배해주고 끝나는 식으로 그러면서 예산이 그냥 흩어져 버리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정말 급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계에 있는 분, 정책 쪽에 계신 분들,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좀 얘기를 좀 세게 하는 자리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얘기를 다룰 수 있는 기관이나 기구가 아무 데도 없어요. 뭐 지방시대위원회 아니면 무슨 뭐 국민통합위원회 어떤 데도 이 얘기를 지금 안 해요. 근데 이 얘기는 정말 뭐 그 국가교육위원회라든가 이 얘기는 한번 물꼬를 스태피나 과학기술 쪽에서도 한번 터 보셔야 될 것 같고 꼭 누군가는 해야 될 문제고 전 지방 얘기 미래 얘기할 때 항상 하는 게 미래에 대해서 정책 얘기하지 말고 지금 풀어야 될 이 이슈를 던지는 게 중요하고 그 이슈를 계속 쥐고 가는 쪽이 결국 헤게모니를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과 과학기술의 지역 거버넌스 체제에 대해서는 한번 폭넓게 같이 연구를 해보고 대화를 해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막판으로 갈수록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일단 김사무관님. 예. 간단하게 이상민 박사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저 지역의 계속 혁신성장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결국은 인구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것이 원인인지 결과인지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의 경우에 남성과 여성의 인구비가 제가 알기로는 남성과 여성 인구비가 100대 91 정도로서 여성이 많고 그것 때문인지 뭐 수도권이 이렇게 일국 체제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젊은 여성들이 지역에 있다면은 그 젊은 여성이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젊은 남성도 모이게 되고 또 젊은 여성이 있으면은 또 다른 젊은 여성들이 올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러한 축소사회의 위기 문제를 젊은 여성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단순화시킬 수는 없는지 너무 무리가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젊은 여성을 취업한 기업에 뭐 보조금을 준다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라도 젊은 여성을 지역에 이제 유입시키고 정착시키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정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게 너무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저는 정책을 사실 이렇게 인구 정책이나 얘기하지 딴 데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저 정책을 보면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정책 쪽에 하시는 분들 책임이 뭐가 먼저냐를 먼저 하세요.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무엇이 효과적인가 중요한 거지 이게 무엇이 먼저서 이걸 해결하면 해결될 것이 저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떤 핵심적 요소를 따지면은 저출산 정책에서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면 그걸 왜 물어보세요? 그 하나만 하실 거 아니잖아요. 다 해야 되는데 왜 그것만 물어보세요라고 하는데 이거 되게 복잡합니다. 젠더 얘기는 양수영 교수님이 더 잘 아시는데 예를 들면은 지역에서 여성들을 차별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문화적인 것도 있고 특히 일자리에서 그런 게 굉장히 큽니다. 뭐 예를 들면은 계속 승진 임금 체계 뭐 야근 수당이나 주말 수당이 없는 직장에 다니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 옆에 50대 부모 아줌마 여성 선배가 같이 있는데 임금이 자기랑 똑같대요. 그런 거는 사실 그 근로 감독으로 풀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아까 양승훈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생산자 서비스 부분이 계속 커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조업이라고 왜 여성이 못 들어가지? 라든가
그렇게 열 수 있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뭐 여성들에게 어떠한 딱 핵심으로 하나의 원 포인트 킬링 포인트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들 같이 끌고 가야 되고 그것도 레벨도 기업 차원이니까 지역사회 차원부터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고 같이 뭐 갈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십니다. 뭐 저를 언급하셨으니까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게 요약하자면 커리어 잡이 없어요. 수도권 제외하고 여성의 커리어 잡이 있는 지역은 전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세종이 있죠. 세종은 근데 다 이제 공공부문 이제 종사자라고 봐야 하고 커리어 잡은 뭐냐 그러면 내부 노동 시장 진급하거나 혹은 이제 뭐 임금이 하여튼 오른다. 그래서 거기서 정년까지 보장이 된다 이거고 두 번째는 이제 안 되면 프리랜서도 좋고 사실은 이 외부 노동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전문가로 인정받으면 되는 건데 그것이 구비되는 지역이 서울하고 경기밖에 없어요 사실. 세종아 그 문제를 근데 푸는 게 이게 일자리 사업 너무 열심히 하죠. 지금 지자체 중에 여성 일자리 사업을 안 하는 지역은 없고 여성 청년이 나가는 게 전체 유출 인구의 50%인 건 다 알아요. 50%가 어떻게 50이냐면 19에 34세가 70%. 그 70%에서 70%가 여성. 이러면 사실은 지방에서 인구 문제는 그냥 여성 청년 문제인데 이게 커리어 잡인 것까지는 다 아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이제 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다 이렇게 빙빙 돌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다 순환 구조거든요. 그러면 지역의 주력 산업 문제가 있고 자녀 산업의 이 저성장 문제가 있고 그럼 서비스업의 저성장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또 결국에 생산자 서비스 문제가 바로 걸리고 그러면 그거의 혁신 역량을 어떻게 키울 거냐라는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R&D가 뭐 이렇게 커스터마이즈하게 대응하는 거라도 하면 대학이 근처에 있으니 좀 좋은 노동시장을 제공하지 않겠냐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는 지금 이 순환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다 풀어야 된다는 이상민 박사님 박사님 말씀은 너무나 맞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좀 이게 하나로 단순하게 어렵고요. 요즘에 하나의 또 역설이 하나 더 발견된 거는 여성 청년이 늘어나면 사실은 출산율이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어난다는 겁니다. 서울 인구가 지금 그걸 보여주고 또 하나 서울 인구가 요즘에 보여주는 또 하나의 문제는 예전에는 서울의 집값이 비싸서 경기도에 집을 사는 거였고요. 혹은 전세를 얻는 거고 이제는 안 얻어요. 그냥 서울에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직업적 지위가 별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 붙어 있어야 돼. 직주 근접이어서 뛰어나갈 수 있는 데서 해야 되니 뒤에 생애 과정을 미루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여성이 있다고 또 결혼하고 아이를 낳냐 이 문제도 또 아니기 때문에 대응해야 될 문제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오늘 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레벨 1의 얘기를 다 했다는 생각이 들고 레벨 2로 딥다이브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못 가서 그게 시간이 지금 집에 가야죠. 예, 또 한번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주제가 두 분 발표가 뭐 지방 소멸, 인구 감소와 관련성이 있습니다만 우리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대학병원에서 암 환자를 치료한다고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없어요. 그러면 환자가 바뀌었거나 진단 자체가 잘못된 거겠죠. 지방소멸이 사실 이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내적으로 지방소멸 지수에 관해서 행안부가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 국책연구기관 한 3개, 4개에서 유사한 지수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경남 산청군의 경우 지방소멸 위험 지수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 10번째로 위험하다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책연구기관에서 한 지수를 보면 반대로 이 지역이 가장 잠재력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완전 극과 극입니다. 자, 이걸 바라보는 지역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또 정부 입장에서는 나오는 곳마다 이 지역이 다르고 대상이 다르니까 정책을 어디에다 두고 해야 되느냐.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오셨고 또 두 분이 이런 지방소멸이나 인구 감소에 대해서 많이 하시니까 여기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는 뭐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를 써서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현재 지방소멸이라는 개념이나 정의가 전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관해서 기준이 뭐고 뭘로 판단할지에 대해서 없고 기관이나 연구자 개인의 목적에 따라서 그 지수를 다 다르게 편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사항을 가지고 거기에 나온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정책을 투입을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어느 특정 지수만 가지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오류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두 분과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좀 공통된 기준, 공통된 지수 개발 이런 데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사님이 마지막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 거버넌스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걸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좀 던지고 싶은 얘기가, 뭐 제가 꼭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아카데믹 연구하고 정책 연구하고 차이가 저는 해석을 강조할 건지 실천을 강조할 건지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학교에 계신 분들이 실천 연구를 안 하고 연구소에 있는 분들이 뭐 해석이라든지 설명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실천의 장에서는 저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말 그대로 혁신, 판을 좀 바꾸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 과학기술의 역할이 어떻게 나타날지 하는 게 있어 뭐 잘 아시는 거지만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누구나 인터넷 쓰지 않습니까? 인터넷 쓰는데 이게 제가 알기에는 초기에 50년대에 40년대인가요? 50년대인가요? 했던 처음에 초기에 알파넷이라고 게 만들어졌을 때 그 시발이 그 미소 간의 어떤 그 우주 개발 이거를 이제 하는 거에 있어서 미국의 그 여러 대학에 흩어져 있는 연구소들을 묶기 위해서 공동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 망을 깐 거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원격 연구를 하려고 한 거죠. 공동 연구를. 그러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 교육 문제에서 제가 그냥 술자리에서 이런 데서 그냥 하는 얘기고 이게 실제로 저도 좀 더 디벨롭 시키지 못했지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좋은 학교를 나오려고 하는지 그 수도권 대학을 왜 나오려고 하는지 생각을 하면서 뭐 수도권에 있는 학교를 뭐 서울대학을 뭐 지방으로 보내고 뭐 서울대학을 10개를 만들고 저는 그런 식의 문제는 좀 동의가 안 되고요. 이 고등교육, 그러니까 교육 자체에 대해서 판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그냥 퇴직을 준비하면서 제가 방통대 다녀요, 지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통대가 꼭 학기제로 할 필요가 있을까? 그 시간 나는 사람도 그냥 가서 들으면 되지. 그거를 뭘 학기제로 해가지고 뭐 학점을 그렇게 하고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불편한데 사실은. 근데 하나의 큰 솔루션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이라는 게 지금 최근에 나왔잖아요. 블록체인을 갖고 암호화폐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력이나 학력 관리입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꼭 그 학점을 몰아서 딸 필요도 없고 자기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기 개발하고 경력도 물론 그게 크레딧 쌓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블록체인이라는 이런 기술을 통해서 축적이 되고 그게 신뢰가 될 수 있다면은 뭐 교육 문제 같은 교육 거버넌스 문제 우리가 그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국내에서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기쓰고 서울대학교 뭐 연고대 가려고 하고 하지만 뭐 못하러 그런 데 가요.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가면 되지. 캠브리지 가면 되지. 원적으로 좀 다 될 텐데. 이게 뭐 그 지역 문제를 국내 안에서만 풀 필요도 없고 교육 문제를 이런 어떤 거버넌스 문제가 아니라 좀 저는 좀 도발적으로 이런 혁신, 그 이노베이션이 만류 이노베이션이 아니라 판 자체를 좀 흔드는 고민들이 좀 더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걸로 열띤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